내일 총선 얘기 다시 시작해볼까요? 여야 모두 유세 마지막 날인 오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격전지를 누비며 막판 표머리에 나섭니다. 수도권 등 여전히 표심을 할 수 없는 초박빙 선거구가 늘면서 여야는 일제히 자세를 낮춰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선 막판,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와우장룡,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미래통합당 김우석 상근 수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가겠습니다. 네. 초접전, 수도권에서 몇 곳이 경합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70곳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도권 뭐 전부 다 경합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안 그래도 방금 들어오기 전에 그 여론조사 회사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뭐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은 예. 여야가 전부 다 그 자기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수도권은 전부 다 박빙이다라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뵈니까 어떤 전반적인 톤보다는 상당히 톤 다운을 하고 말씀하시는. 저도 말을 굉장히 낮춰서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실제로 야당의 그 지지세 응집력도 만만치 않다. 예. 그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70곳 이상이 경합지다. 예, 예, 예. 예. 그러면 강원이나 PK는 어떻게 보세요? 강원이나 이제 PK 같은 원래 지방은 보수 텃밭이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이제 있는데. 저희 쪽이 좀 더 이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전 지사의 이 활약이 어쨌든 간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지사를 하는 동안에 강원도 이렇게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그 혹자는 뭐 강원도의 박정희다 이렇게 예. 이 평을 들을 만큼 강원도 발전에 공이 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띄움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기존보다 조금 더 한 2석이나 3석 정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어떻습니까? 네, 부산 경남도 초반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열세로 봤었는데요. 양산의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김해갑을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의 그 김명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지난 총선보다 한두 석이라도 더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약간은 기대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약간 정리해 보면요. 네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떤 박빙의 상황이 좀 더 네네. 늘어나고 있고 네네. 강원이나 PK 지역은 조금 낮았다. 상황이 조금은 낮았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원래 우리가 그쪽은 이제 열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자, 야당 가보겠습니다. 박빙 지역 몇 곳 보십니까? 수도권. 저희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조사를 못 하고요. 예. 한 40곳 정도 봅니다. 40곳 정도. 근데 40곳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2, 3%나 5% 안에서 40곳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40곳이 한쪽으로 싹 쏠리면은 일당이 되기도 하고 또 80석 밑에 되기도 하고 과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70곳 이상 거의 전체가 박빙이다 하는 거는 엄살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검살이죠. 아니 그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180석 얘기하다가 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황을 약간 좀 밖에서 보기에 예. 약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가파르게 따라붙었어요. 예. 그런데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라니까 약간 앞서던 데는 경합이 되고 경합이 되는 데는 또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그전에는 밴드웨곤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잘한다, 우리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보다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저희 현재를 알리고 지금 얼마나 우리 당이 위험하고 대한민국 야당이 위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지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어떤 말씀하시는 톤이 바뀐 건 맞는데 통합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박빙이나 130석 안팎을 말씀하시다가 대단히 어떤 자세를 낮추고 계신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는 판세 분석 같은 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지금 180석 얘기했던 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기에 어제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3당 그 대변인들을 얘기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147석 얘기하더라고요. 예. 민생당은 30석. 정의당은 18석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95석이거든요. 예. 그러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0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는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 조사하고 그런 게 맞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요. 이래 가지고는 저희 그 개헌저지선도 깨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이따 180석 얘기는 다시 가도록 하고요. 그 PK 지역하고요. 강원도 지역. 원래 보수 쪽의 어떤 텃밭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곳 아닙니까? 왜 고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전을 안 하나요, 혹시? 아니요. 예. 그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PK는 몇 군데 빼놓고선 계속 그 이긴다. 그러다가 주말쯤 되면 거의 주말 가까워가지고 이러면 석권할 수도 있겠다. 석권이라 전체로 우리가 가져올 상황이 수 있다. 나아졌단 말씀을 그런 정도로 따라붙었다. 예. 그랬는데 주말 사이에 그 차명진 의원 그게 탁 퍼지면서 그런 지역들이 접전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예. 사실은 이거는 PK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20대 국회 때만 해도 PK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PK는 꼭 그 수성을 해야 하고 사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부응해가지고 PK 주민들도 굉장히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고 또 예. 갑자기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촉구를 해서 어제 오늘 사이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처음부터 진작그러지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거는 어떤 부분이시죠? 그 차명진 제명 아니 그거는 것, 예.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게 윤리위에서 그런 거를 한번 그건 기관 아닙니까? 예. 기관은 존중을 해야 해요. 그래서 독립된 기관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왈가왈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불가피했다. 그래서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하고 또 설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주변에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말 이런 논란들은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국민들이 보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는 정당,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네.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여야의 그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지금은 이제 엄살이나 읍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박빙이 많아지고 몇백 표, 몇천 표 차이가 승부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자세로 가시는 걸 텐데요. 자, 그럼 서울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총선 때요. 박빙 서울 20곳 가운데서 14곳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어떻습니까? 특히 광진을, 동작을, 송파을, 이른바 의례전쟁 3곳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곳은 저희가 공천을 굉장히 잘한 곳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배현진 후보 지역구 이제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 강남이다 보니까 이분이 강남 쪽이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인하한다에 대한 이 종부세에 대한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 안은 실제로 중도층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현진 후보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 기부수를 하고도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이 최재성 의원이 가지는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는 최재성 의원이 박빙으로 우세하다고 저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동작을? 예, 그렇게 보이고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미래통합당이 나경원 의원을 공천할까? 초반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 국회의 어쨌든 주역이시고 그다음에 자전도 일본과 관련된 설화로서 이 중도층들이 이 그쪽 당으로부터 이탈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오면 분명히 타겟팅이 될 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같은 판사 출신을 전략 공천하면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이 사실은 민주당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슈를 저희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동작을의 판세는
동작을도 저희가 조금 앞서가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박빙이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진은 어떻습니까? 다 짧게 광진은 뭐 예. 전통적으로 저희가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예. 또 우리 또 고민정 후보가 잘 하고 있고요.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판세를 읽고 있는 거죠 이미. 예. 지역 발전론이라든가 본인이 거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본인이 이미 수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 곳 다 민주당은 박빙 우세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박빙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예. 우세라고 하는 건 글쎄요. 예. 보면은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예. 대체적으로 다 저희가 아주 박빙 우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 데고 예. 그런데 저희가 왜 주말 사이에 월요일 날 어제 이렇게 예. 그 턴을 했냐면 여기가 막 그 앞서다가 경합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박빙 열세는 아니고 열세는 경합- 아니지만 예. 약간 경합 같은 이게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트렌드가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기는 개인적인 상징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굉장히 격전지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종로 그 강북에는 종로가 있고 종로 광진 있고 강남에는 동작 송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기는 데가 수도권에서 승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나 야나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여기가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그 상징성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꼭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기존에 있는 트렌드가 약간 주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40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예. 여기 네 군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40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승패를 좌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선거라는 것이요. 그 여론조사의 경우를 보면 그 여론조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통합당 측에서는 추세선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유리한 상황에서 예. 어제 주춤해가지고 예. 전략을 바꿨다. 그리고 예. 어제 그렇게 저희가 그 읍소를 하는 전략으로 갔잖아요. 그거는 그 엄살이 아닙니다. 예.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저희가 40개를 다 잃어버리면 80석 예, 예. 정도로 내려앉아요. 그건 개헌선을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각심을 갖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의미에서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제 그러고 나니까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실제적으로, 추세가 반전된다는 말씀.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예, 이렇게 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선 어려우나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어렵죠. 예. 예. 한때 가반을 넘어서 일당을 자신했던 민주당이 종반에 이르러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읍소 작전은 추태라고 공격했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이 과반수를 넘는 당이 된다고 큰 소리를 많이 치다가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읍소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추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개헌 저지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개헌을 할 일이 없는데요. 실제로 민주화위의 선거에서 여당이 150석을 간 넘은 적은 있지만 170석, 노무현 전 대통령 180석을 탄핵 152석, 153석을 예. 했지 그 이상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야당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저는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야당이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했느냐. 예. 국민을 먼저 살리는 일에 앞장섰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읍소를 하는데 읍소하기 전에 왜 이런 읍소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있었던 동물국회,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 국난 위기에서 추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소를 하려면은 먼저 사실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가 좀 격하게 아마 저런 표현을 쓰신 것 같네요. 네. 자, 제가 끼어들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반론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야당을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후보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막을 내리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지옥 문 앞에 있다고 하지. 우리 경제가 우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경제 코로나라고 오고 그거는 올 연말까지도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그
심각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살려달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달라는 거고 오늘도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자유를 빼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문제,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데 우는 아이 뺨때기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선거 전이지만 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오죽하면은 그 청와대 전 비서관이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지원 유세하면서 했던 18대 얘기인데.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81석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다수 의석을 가졌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보수 진영의 여당 이명박 정부 등이 그럼 그 당시에 뭐 독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면 사실은 이게 의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의 국제적 정세라든가 국내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이지 독재와 민주주의를 그렇게 의석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잘 나오니까 저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도가 잘 나오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122석을 가지고 20대 국회 때 이 자유통합당,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 전신에 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읍소가 아니고 더 많은 자세로 삼보일배하면서 반성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읍소가 반성 아닌가요? 더 구체적인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황 대표도 엎드려서 반성을 했고 우리 김종인 대표도 진솔하게 인사하면서 반성을 했고 우리는 반성을 하고 진짜 읍참마속을 하는 심정으로 제명도 하고 우리 후보 둘이나 지역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를 냈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금 예전에 81석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장악하고 안 하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한 당이 독차지합니다. 지금 선관위, 헌법재판권, 지방의회, 지방정부 다 장악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도 똑같았고요.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종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본인들이 이제 불리해졌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좀 역지사지 해봐야 됩니다. 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논란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한 국가가 모든 어떤 특정한 집단이 모든 국가기관을 다 장악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자, 어떻게 대략은 반론들은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는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또 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권 분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발언이시기 때문에 조금 비판을 하시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이렇게 논하는 좀 과도한 좀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좀 톤 다운 하시고요. 예. 오늘 선거전 좀 잠깐 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총선에 걸린 관전 포인트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여야의 메시지 먼저 들어볼까요? 국가적 위기 앞에 국정 혼란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안정의석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어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의 정치를 품격 있고 생산적인 인류의 정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지 못해 울었던 30, 40대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이 흡족하지 않은 걸 잘 압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정당을 유능한 야당으로 개정하는 일도 거침없이 임하겠습니다.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정당으로 바꿔서 차기 정부를 책임질 만하게 만들어 놓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략을 다시 한번 막판 전략을 점검해 보면요. 안정적 의석 달라. 뭐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게 과도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국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 서민 경제가 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경기가 하강 국면인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에 좀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정적 의석이라 하시면 최소 몇 석 보십니까? 과반까지 가면 좋겠다는 범민주를 생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현재 형식적으로 타당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뭐 135석 정도 가까이 가고 이 더 시민인 이제 어쨌든 이 자매 정당까지 해서 과반 가까이 가는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인 거죠. 예. 통합당 어떻습니까? 전략을 좀 간단히 정리 주시죠. 이쪽은 안정적 의석 달라 이 얘기 같고요. 아니 예. 그래도 우리는 그 견제 기능은 달라는 겁니다. 예.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인데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당이 지금 147에서 150석 내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그 범여권이라고 말하는 범진보라고 하면은 180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잘 좀 그 이분들이 선전을 하면 200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개원 빼놓고는 다 할 수가 있어요. 200 넘으면 개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에 맞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 전략은 예전에는 일당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국정 기조를 대전환 시켜보자라고 그런 자세로 호소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40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최소한의 견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그래서 100이 지금 그 개헌 저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트 트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은 우리가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120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좀 거칠게 정리를 드리면 일당은 꿈도 꾸지 않을 테니 견제할 의석을 달라 이렇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 정도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물론 40개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몇 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당이면 좋지만 최소한 120석까지는 좀 지켜달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토탈 판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관심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종로 대선 전처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통합당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황교안 대표 지금 판세는 약간 여론조사상으로는 불리한 걸로 나오는데 아직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면 예. 제가 사실은 지난 주 후반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면 10% 이기겠다. 10% 이기겠다요. 예. 우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하고 자체에서 여론조사하고 꽤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가보면은 지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사람들 이렇게 선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손잡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정세균 오세훈 그거의 역전극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간 주춤했던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지역이 약간 주춤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꿨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분위기는 다시 탄력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어떤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게 그럼요. 지난주까지 10%는 이길 것으로 봤다가 잠깐 주춤하다 다시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선거 유세 다닐 때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원래 따뜻하게 웃고 그렇죠. 약속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분위기의 반전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열세인 지역들이 있었어요. 열세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쌩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녀 보면 거기에서도 황교안 연호도 나오고요. 악수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걸 봐서는 국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미리 보는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선 주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급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대선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정 기조를 확실히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여권엔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국정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다 들으셨는데요. 그 뭐 총론을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이제 깜깜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예.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승부는 이미 결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로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예. 없지만은 이렇게 예. 이 국민들이 짐작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낙연 그 총리 같은 경우 끝까지 막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 쪽의 험지인 이제 PK 지역에 김두관 의원이나 김영춘 의원 또 TK의 김부겸 의원 또 한편으로는 저기 강원도의 이광재 지사 같은 이 국정 운영과 국가의 장기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중진 정치인들이 이번에 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는 지금 이번 이 총선을 보시면요 거의 막말 뭐 투쟁 이런 것들이지 어떤 제대로 된 공약 하나 없어요. 민주당이 내놓은 이 기본 재난소득 외에 특별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중진 정치인들은 좀 살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진 정치인이 되려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같이 더불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긴급 재난 그 보조금이죠. 예. 그건 우리 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우리 당 안을 굉장히 많이 받고 턴을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종로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낙연 위원장이 계속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국을 순회를 하는데 거기 못지않게 이낙연 위원장도 같이 순회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그 전략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떤 민주당의 그렇죠. 예. 지금 뭐 그쪽도 투톱이고 이쪽도 투톱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올인하기 위해서 어렵게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한테 전체적인 선거 그 지원을 맡기고 종로에만 올인했습니다. 그건 종로의 정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후보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교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종로라고 하는 데가 지난번에도 20% 이겼다가 10% 지고 그런 데예요. 종로는 쉽게 이게 그 뜻을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 이겼다고 저렇게 한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딴 데 돌아다닐 때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머리띠 메고 투쟁하던 분하고 온화하게 중도적이고 통합적으로 정치하는 분. 정세균 총리도 그런 분이셨고 이낙연 총리도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품어 안아주는 것이 종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하시죠. 뭐 딴 데 돌아다니면서 딴 곳 유수할 때가 아니다. 종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를 선도하는 전체적인 선도 지역입니다. 전국을 어디를 돌아다니든 간에 종로 후보는 우리 후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에 떨어진 부분들은 보면은 그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로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이 정쟁지향적인 인물이었고 이분이 지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 표가 떨어진 것이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이 이념적 특성과 계층적 특성이 같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종로를 알겠습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종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가장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공수처 문제랄까. 어떤 향후 정세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뭘 중요시하십니까, 가장? 예. 지금 선거법이 그 선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너무 길고 저도 사전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지역 투표할 때는 쉽게 찍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 할 때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매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투표하는 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정상적이냐.
이게 깜깜이 선거를 만드는 굉장히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선거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정신은 다양한 정당들이 등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양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더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법은 확실히 다시 돌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인데요. 공수처법은 그렇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조국의 선거라고 그러고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모 인사가 그 공수처법 그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검찰을 완전히 신효화를 만들고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다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은 우리가 일당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반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한국당인데 자꾸 과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조국 그 장관 이야기도 과거사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나면은 그때 가서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는 어쨌든 이 코로나 국난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이 경제가 하강 국면을 가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기본 재난소득 같은 경우에 동의해 주시는 거 사실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복지 정책을 기본 소득 중심으로라든가 다시 재편하는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선거의 결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코로나가 경기 하강의 주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그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저질환 있는 분들입니다. 젊고 건강한 선수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 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치 와우장룡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김우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 수석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